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구체화하자 이란은 100만 명의 병력을 결집시키며 맞불을 놨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 여러 곳이 이란의 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으로 굴복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82 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수천 명을 중동에 파견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더해 보병과 기갑부대 등 1만 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 원유 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 섬을 점령해 경제적 치명타를 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중재국들은 미군이 섬을 장악하더라도 상황 유지를 위해선 막대한 병력이 필요해 당초 예상한 6주의 전쟁 기간을 훌쩍 넘기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군 수송기가 이란 인근에서 특이한 기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죠. C-17 글로브 마스터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에서 지상전 보급을 시사하는 기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데이터를 보면 이 수송기는 사우디 국경 인근 가스전 부근에서 고도를 급격히 낮추고 선회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화물 투하용 비행 형태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브 마스터는 과거 아프간과 이라크전에서도 핵심 보급 역할을 맡았던 기종인데요. 미 매체 악시오스는 미 국방부가 하르그 섬 침공 또는 봉쇄를 포함한 최후 일격 옵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 이란은 100만 명의 지상군을 준비하며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상전을 위해 이란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규군뿐만 아니라 혁명수비대와 민병대 지원자가 쇄도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란 지상군 사령관은 우리 영토를 미국인들의 역사적인 지옥으로 만들겠다며 국경부대를 시찰하고 대응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드론이나 미사일 영상만 공개하던 이란이 지상군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배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군의 지상전 움직임에 맞서서 강력한 항전 의지를 부각하는 선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미군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란 공격을 받은 미군 기지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개전 이후 이란의 폭격으로 중동 내 주요 미군 기지 13곳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 불능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알리 알사렘 기지는 23차례나 폭격을 맞았고요.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의 통신 설비와 아랍에미리트 알 다프라 기지의 숙소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병사들이 기지를 떠나 인근 호텔이나 사무실을 전전하며 근무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기지 피해 규모만 최소 8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최명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군사 공격을 또 미룬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 개전 뒤 처음 열린 내각회의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성을 담보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 움직임이 늘고 있고 미 정부의 선박 보험 지원도 곧 시작된다는 겁니다. I am confident that shipping traffic will continue to increase on a daily basis even before we secure the straits. 그러나 이런 발언에도 국제유가 급등을 막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유예를 또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실제로 이란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국제유가의 추가 급등을 부추기고 글로벌 경제의 큰 출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How devastating the knock-on effect to the global economy, costs of fuel but also food, fertilizer, that would be taken to the next stage. 시장을 당분간 안정시키면서 지상전 등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연막작전, 시간 끌기 작전일 거라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협상 중재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 투입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 정부를 굴복시키는 방안을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A-10 Warthogs, if you know them, you love them, and Apache helicopter gunships are flying strike missions inside Iranian airspace and throughout the Strait of Hormuz at will. 결국 합의가 불발된다면 미국은 예고한 대로 더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역시 미군의 지상작전이 시작되더라도 항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중재국 관계자들의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과 군사 옵션이 동시에 열려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열흘이 이란전의 향방을 가를 중대 군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계속 타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무기까지 중동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 열린 내각회의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They now have the chance, that is Iran, to permanently abandon their nuclear ambitions and to chart a new path forward. We'll see if they want to do it.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미군 실탄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전쟁 개시 약 4주 만에 핵심 공격 방어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탄약 11,000발 이상을 사용했는데 비용으로는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39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와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등 핵심 전력의 재고가 빠르게 줄었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역시 현 수준의 소모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일부 핵심 무기가 한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었던 무기 일부를 중동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용 대상은 나토 주도로 마련된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된 패트리엇, 사드 등 고성능 방공 요격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전략자원 배분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유럽 안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계속된 전쟁과 끊임없는 전선 확대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 군 수뇌부에서 강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국영방송 보도를 보면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서한지구 정착 및 폭력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내각회의에 참석해 이스라엘군이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15,000여 명 정도의 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참전 준비를 마쳤다며 수에즈 운하로 가는 홍해 바닷길 운항을 위협하는 등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연장 발표에 장외 시장에선 큰 변동성을 보였고 유가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뉴욕에서 이승균 특파원입니다. 수에즈 운하와 이어지는 홍해 입구 바브 엘만데브 해협. 가자지구 전쟁 당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이곳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후티 반군이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이란의 편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참전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란을 지원한다면 세계 물류의 핵심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봉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유국들이 몰린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과 서남쪽 통로가 모두 막히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 크게 요동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관련 불확실성 탓에 불경기 속에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fears of stagflation, fears of resurgent inflation are not misplaced. It's very reasonable to be concerned here.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발표 이후 장외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 하락 마감 이후에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연장을 발표한 건 위기 고조 뒤에 극적인 반전을 통해 시장의 안도감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차 최고 가격제를 통해 기름값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젯밤 늦게까지 전국 주유소마다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네,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건데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에 YTN에도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부산 부암동 24시간 주유소로 향하는 차선에 차량들이 꽉 밀려 있습니다. 답답한 교통 흐름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기름값이 200원 넘게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유소에 자동차가 몰린 겁니다. 밤 11시 반, 자정을 겨우 30분 남기고 걱정스런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 20, 30쯤 주유를 하러 출발했었고 주유소 쪽에 이제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제 아마 최고 가격제 변경 이전에 2차 최고 가격제 적용 이전에 주유를 하려고 했던 차량들이 몰렸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는 포항 장성동에 있는 주유소로 가보겠습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간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도로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한 듯합니다. 미리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퇴근 시간도 아니잖아요. 한 9시 넘었었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제 차들이 그 뒤에 보면은 오고. 인천에 있는 한 주유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값 급등 우려에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매가의 상승분이 반영되기 전까지 전국 주유소마다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렇게 리터당 210원 오른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비자는 물론 운행을 계속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경원 기자, 주유소에 나가 있죠? 예,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정영수 기자는 물류센터에 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주유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데 그곳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어제와 같은 리터당 1,776원입니다. 2차 최고 가격을 시행한 첫날 이곳 주유소의 경우에는 곧바로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주유소는 1차 석유 최고 가격 시행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77원, 경유가 94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기름을 모두 팔 때까지는 지금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라는 게 주유소 측 설명입니다. 다만 이곳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건데요. 하지만 서울은 물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도 빠르게 기름값 상승을 체감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평균 차량 3,500대가 찾는 이곳 주유소에는 아침부터 긴 주유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안심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름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또 알뜰 주유소가 꽤 저렴한 편이라서 저렴하게 넣었지만 다음 주 한 2,000원씩 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한도 저는 25km 정도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꽤 많이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30만 원 넣고 지금 40만 원. 불안해. 그 뭐 전쟁 그것 때문에 바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보면.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는 오늘이 지나면 얼마나 올라 있을지 걱정된다며 기름을 가득 넣고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도 나날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물류 수송 여파 짚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화물차 운전자들의 기름값 걱정이 커졌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있는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는 부산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화물차나 철도를 통해 들어옵니다.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는 대부분 기름 소비량이 많아 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기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부산항과 의왕을 오가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많으면 하루에 1000km를 달립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름값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 유가 상승으로 2차 최고 가격이 이전보다 오르면서 걱정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에서 지금 또 오르면 하루에 또 5만 원이 또 마이너스가 잡히니까 하루에 15만 원씩 마이너스. 이곳 물류기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아직 일주일 정도 재고가 남아 기름값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 걱정한 기사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다음 주 초에는 재고가 모두 떨어질 것으로 보고 가격을 1,900원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네, 화물차 기사님들은 올라가는 기름값의 물동량 감소까지 이중교를 호소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이곳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하루에만 평균 2,400대 차량이 드나들고 연간 컨테이너 97만 개가 이곳을 거쳐갑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중동 사태 이후 물동량이 줄어든 걸 체감한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시부터 1시 전까지는 컨테이너들이 줄을 서야 돼요. 그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줄이 아예 없잖아요. 이렇다 보니 기름값은 오르는데 일감까지 줄어드는 건 아닌지 화물차 기사들의 걱정이 큽니다. 물동량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전에는 4-5번을 왕복을 한다. 근데 지금은 2-3번 정도 왕복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화물차를 세워두면 적자기 때문에 10,000원이라도 남기기 위해 매일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계를 놓을 수 없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원, 정영수 기자 연결해 우리 유가와 산업 영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이란 전쟁과 구글의 신기술 터보퀀트 충격에 연이틀 하락했지만 개인의 2조 7천억 원 순매수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10원을 넘었다가 1,50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코스피가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을 많이 좁힌 채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하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0.4%로 줄여 5,438로 마감했습니다. 5,220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5,400선을 회복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장 후반에는 잠시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불확실성과 구글이 개발한 첨단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 퀀트 충격에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개인의 순매수로 낙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가운데 삼성전자는 0.2%, SK하이닉스는 1.2% 하락하는 등 약세였지만 현대차는 1%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 주가도 줄줄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구글의 터보 퀀트 개발 소식은 이틀째 반도체 주가를 눌렀습니다. 오전만 해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였지만 2차전지와 바이오, 금융주 중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종목들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은 3조 8천억 원 규모로 순매도를 해 7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코스닥도 1.5% 내린 채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0.3% 상승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2조 9천억 원, 선물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 순매수를 해 개미 투자자들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500원을 넘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508원으로 출발해 1,512원까지 오른 후 다시 1,50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510원대에서 1,50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밤사이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4% 오른 배럴당 106달러,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3% 오른 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2% 내렸지만 배럴당 142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환전 수요 증가로 이어져 환율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증시 이탈도 환율에는 악재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3일 빼고 15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외국인 순매도 총액은 25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1,5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더니 12시간 남기고 닷새 120시간을 연기한 트럼프 대통령. 이를 하루 남기고 또 열흘을 연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발표가 미국 증시 급락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서 또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꽁무니를 뺀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탁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틀 안에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ho wouldn't negotiate? They are begging to make a deal. They are begging to make a deal, not me. 하지만 정작 종전을 간절히 원하는 건 트럼프 자신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벌써 전쟁 한 달째가 됩니다. 시시각각 전황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란의 발전 시설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계속 미루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속내가 뭘까요? 꽁무니를 빼는 걸까요? 네, 지금 이란 중동전이 이제 후반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협상이 시작이 됐고 협상이 시작이 되면 더 격렬하게 유리한 협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국제유가라든가 주식시장의 동향을 트럼프 대통령은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전소 타격한다고 하다가 5일 유예를 주고 또 10일까지 이렇게 유예 줘서 협상에 대한 어떤 시간을 주는 한편 또 한편은 군사적인 압박을 하기 위한 준비 네. 이런 시간을 벌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시한으로 제시한 것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월 6일 저녁 8시 시간까지 못 박았습니다. 네. 이 시점이 전쟁을 시작한 지 6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가 원래 4주에서 6주 동안 전쟁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니까 이거에 맞춘 걸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아까 계속 시한을 연장한 그 말씀하셨는데 전형적인 이제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여튼 6주는 넘기지 않고 미국의 승전 선언으로 이제 끝내고 싶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물론 위험상 뭐 지금도 이미 보니까 개전 초기에 비해서 이란의 미사일이라든지 드론 이 공격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해의 경우는 첫날 미사일 같은 경우는 100발 이상, 드론은 200개 이상 날라왔는데 25일 통계를 보니까 미사일은 한 발도 없고 드론도 불과 9대밖에 이제 공격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해서 트럼프가 기대하는 이른바 항복선언까지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무기 재고도 좀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6주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4월 22일에 이스라엘의 민간 훈장도 받으러 가야 하고 5월 중순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도 만나야 하고 이런 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베깅, 이 협상을 구걸하는 쪽은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여론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국내 여론도 그렇고 국제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든 단기에 끝내야 되는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풀고 이걸 끝내야만이 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예, 트럼프가 거듭 최후 통첩 시한을 연장하면서 휴전 합의를 압박하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지상군 준비 태세를 갖추며 확전을 대비하는 듯한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파리 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수천 명을 중동에 파견했는데 여기에 더해 보병과 기갑부대 등 10,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란 원유 수출의 전초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을 노리는 것 아니냐 분석 속에 이란 측도 100만 명의 지상 병력이 준비됐고 이란 청년들의 참전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도 필요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홍해까지 확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며칠 전 이란으로부터 받았다는 큰 선물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And the president arrived today.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We're going to let you have 8 boats of oil. They then apologized for something they said,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2 more boats. Are you thinking of taking control of Iran's oil? It's an option. I mean, I wouldn't talk about it, but it's an option. Well, in Venezuela, we've done very well working with Venezuela. 네, 미국은 기존에 파병된 해병대 수천 명뿐 아니라 10,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걸 검토한다고 전해지는데 앞서 석유 통제권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석유 통제권을 갖고 전쟁을 끝내면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뭐 핵시설 파괴나 또 레짐 체인지 이런 명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전 초기에 제시됐던 전쟁의 목적하고 지금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목표가 자주 바뀐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성이 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란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는데 근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통해서 휴전 또는 종전이 되려면 양쪽이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양쪽이 서로 이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끝까지 이제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기에 고무돼서 마찬가지 이제 호르무즈의 경우도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란은 좀 다를 것 같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뭐 미사일 드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예, 미국이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을 좀 노리는 것 같다.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이 그럼 눈에는 눈, 우리도 100만 명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투입하는 거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 사실은 이란의 군을 다 합하면 한 100만은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그리고 예비군까지 합하면은 가능하고요. 실제 미국이 그동안 쭉 폭격을 해온 것은 군사시설이라든가 미사일 기지, 핵시설
이런 데가 위주이고 병력에 대한 타격은 좀 제한했기 때문에 이란 내 병력들은 그 정도 가능하고요. 이런 병력들은 나중에 미군이 이란의 본토로 예를 들어 지상전을 전개한다면은 제2전선을 유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하르그 섬이나 일부 섬 일대,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에 있는 캐슘 섬이나 데툼부, 아부 무사 섬 이런 데 국한해서 작전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보입니다. 예,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뭔가 궁금했는데 그 실체가 오늘 나온 겁니다. 선박 열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데 사실 이란과 평소 친하던 나라의 선박들 통과시켜준 게 왜 트럼프에게 큰 선물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만 믿으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강부회식 해석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열척 중에 8척이 보면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비적대적인 국가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란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지상전 관련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첨언하자면 우리가 대규모 지상전하고 이 섬 점령 작전, 상륙 작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상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라크전 같은 지상전을 연도에 둔다면 이라크전 때 미군이 최대 몇만 명 투입됐는지 아세요? 최소 15에서 20만, 15에서 20만. 예, 많을 때는 25만까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이라크보다 면적이 4배, 인구는 3배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명, 20,000명 정도의 병력 가지고도 대규모 지상전은 힘든 상황이고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섬에 대한 점령 작전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을 제거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도한 사람이 죽었다면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전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미국은 사실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기 위한 군사 작전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을 죽인 건데 이것은 호르무즈 봉쇄 작전을 앞두고 여건 조성의 작전의 한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휘관도 죽이지만은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 이런 데도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파치 헬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에이탱기 이런 것도 투입을 해서 지상 섬 점령 작전을 군사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이걸 이제 군사적으로는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합니다. 여건 조성 작전을 하고 있고 최종 할지 말지는 고노고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협상 진도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지도부가 계속해서 암살당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란 언론에서 트럼프를 피노키오로 묘사한 만평까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란 내에서 트럼프 암살을 독려하며 우리 돈 370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모으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외신들은 이란 안에서 트럼프 암살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가 대거 발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현상금 명목으로 2,500만 달러, 우리 돈 370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피노키오 트럼프를 풍자한 이란 일간지 만평도 등장했습니다. 제목은 세계에서 패배하고 망신당한 거짓말쟁이라는 기사인데요. 트럼프의 코가 길게 늘어나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끝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갈라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이란 공습 데드라인을 번복하는 등 최근 트럼프의 주장이 잇따라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풍자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이렇게 비꼬는 그림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영상도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공습 데드라인을 계속 바꾸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를 향해서 이렇게 피노키오로 묘사한 만평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코가 길게 늘어져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데 또 끝은 저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란 관영 매체가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뭐라고 희화하고 또 악마하고 저런 거죠. 침략자, 거짓말쟁이로 하는 건데 전쟁 때는 사실 이런 심리전, 이런 것들 또 적국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심리전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물리적인, 군사적인 충돌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언론을 통한 심리전, SNS를 통한 심리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해들은 이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유가가 출렁이고 주가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트럼프 암살을 독려하면서 우리 돈 370억 원에 넘는 현상금을 모은다. 근데 벌써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란 국민들한테는 그 370만 달러면 370억 원이면 큰 돈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걸 보면서 아까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심리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게 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로하는 경우, 뭐 이제 경로라는 책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 여담인데 이란의 AI 전에 보면 네타냐후 손가락이 6개인 걸로 이렇게 나온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이란이 AI를 활용해서 일종의 심리전, 인지전을 조금 전 보여드린 게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그런데 타격하는 지금 영상. 자유의 여신상 타격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조악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AI를 활용한 이것이 조금 다른 서방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악한 AI 영상이지만 트럼프를 자극해서 트럼프가 경로해서 전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유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트럼프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그 이란에선 심리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저것은 이란 국내용이면서 대외용이 같이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이란 내에서는 단결을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모금을 하면서 단결을 요구하고 이란 외 밖에서는 또 미국의 저렇게 자유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파괴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전의 한 형태고요. 앞으로 저런 것들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심리전이 이란 국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우려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악관 SNS 계정에 의문의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그 의도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launching soon, right? Yes. It's launching soon, right? Yes. 네, 워낙 짧아서 2번 들려드렸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5일 밤 백악관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4초짜리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초점이 잘 잡히지 않다가 지금 보시는 이 여성의 구두가 보입니다. 이 여성이 곧 론칭, 발사하는 것 맞죠? 라고 묻고 한 남성이 네 라고 답합니다. 이 짧은 영상은 90분 만에 삭제가 됐는데 밤 10시쯤 또 다른 4초짜리 영상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2초간 검은 화면이 나오다가 깨진 영상과 함께 띵 하는 알림음이 울려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한편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 예배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낭독한 기도문 내용이 논란입니다. 모든 총알이 적들에게 명중하게 해달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 힘을 발휘하게 해달라는 등 과격한 내용인데요. 보수 성향의 기독교 연합에 속해 있는 걸로 알려진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피트 헤그세스 장관,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총알이 적들에게 명중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문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의문의 영상 론칭, 이제 론칭이 이제 무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발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펜타곤 지소라는 거, 펜타곤 피자 스위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작전인 날 밤에 펜타곤 인근 피자 이 주문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건데 실제로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펜타곤 피자 주수가 확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파파존스는 296%, 도미노 피자는 206%. 그래서 뭔가 작전이 있는 거 아니냐. 아까 그 삭제된 영상과 맞물려서 그런 추측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또 종종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좀 과한 표현을 쓰시잖아요. 원색적인. 저는 그게 우방국 입장에서 좀
발언을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나토 포함해서 많은 우방국들이 지원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우방국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겁니다. 저런 어떤 원색적인 발언, 그다음에 그 세계 여러 국민들로부터 여러 나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힘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방국들의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스 장관이나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곧 론칭되는 거 맞죠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론칭이 뭐 신제품 론칭은 아닐 테고 발사를 의미하는 걸 텐데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갔다가 삭제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타곤 피자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우리 또 걱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미국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물밑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기 위한 군사 작전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사 작전이 실행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 군사적으로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병대도 보내고 또 10,000명 가까운 보병과 기갑부대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병력이면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실제 그랬는데 올렸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분수령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진행되겠죠. 회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될지. 근데 사실은 회담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그 회담을 이란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항복 문서나 비슷한 것이고 또 호르무즈 봉쇄를 완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또 이 전쟁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군사 작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증거의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 또 섭섭함을 표시하면서 이게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면 우크라 전쟁도 내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뒤끝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별명 중에 하나가 뒤끝 장렬이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번 전쟁 부작용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크라이나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신난 사람 중에 하나가 푸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푸틴이 실제로 이제 그 러시아 석유 유가가 올라서 경제적인 이득도 없고 또 우크라이나 공세를 실제로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공격을 이제 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우리 안보에 주는 메시지도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큰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지금 이번 전쟁에 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실제로 정밀주도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이란 전쟁에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에 동행하는 딸 주애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아버지 옆에서 총을 쏘고 탱크도 함께 타더니 이제는 북한의 대외 선전 잡지의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북한이 체제 선전 등을 위해 매달 발행하는 잡지 조선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애의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요. 올해는 10차례나 등장하며 전체 분량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애가 준비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주민뿐 아니라 해외에도 당당히 소개하는 연출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딸 바보 김정은의 취향을 저격한 걸까요? 북한을 방문한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따님께 전달해달라며 고급 장식함에 담긴 여성용 브로치를 내보였고 김정은이 매우 반가운 표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부인 리설주에게는 벨라루스의 꽃인 바실료크 모양을 한 금장식을,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벨라루스 특산품인 슬로츠크 허리띠와 돌격 소총 등을 선물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김 위원장이 특히 이 소총을 들고 조준도 해보고
방아쇠도 당겨보는 등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루카셴코 대통령은 무기를 잘 다루신다며 김 위원장을 추켜 세워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 미-이란 전쟁 한 달이 다 되는 가운데 북한 동향에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준비한 소총 선물에 만족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벨라루스는 친러 진영이거든요. 러시아와 가장 친한 나라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 편에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저것은 단순히 소총의 의미가 아니라 북한과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동맹이다. 같은 전선을 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그동안 고립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군사도 보내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벨라루스 유럽까지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그런 상징적인 동맹의 의미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러한 소총에 대해서 장면을 내보내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김정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번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득을 실제로 얻고 있고요. 또 실전 경험도 쌓고 있고 또 작년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할 때 주요 전력이 출발했던 곳 중에 하나가 벨라루스입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는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까지 배치할 정도로 맹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저런 행보는 북한의 이제 외연 확장,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면서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을 과시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나이의 딸 주애가 탱크도 몰고 총도 쏘보더니 이번엔 대회 선전 잡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대회 선전 잡지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김주애에 대해서 후계자라고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후계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애가 탱크도 탈고 소총 사격도 하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강인한 모습,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 같은 경우는 후계자가 경고해야 본인의 정권도 경고하거든요. 그럼에도 김정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김주애를 저렇게 계속 등장시키는 것은 그런 이미지를 대외에 가시하는 그런 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대외 선전 매체, 이 잡지 조선이라는 잡지라고 하는데 이거 외국에서도 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내용 주민뿐 아니고 외국에도 김주애가 이제 내 후계자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는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예, 북한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열흘 동안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기간을 확보해서 원래 설정했던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월 6일 저녁 8시까지 공격을 유예하겠다면서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설정한 군사작전 기간인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건 이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던 큰 선물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열척의 유조선이 지나가도록 한 것이었다며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y said to show you the fact that we're real and solid and we're there.
we're going to let you have 8 boats of oil. They then apologized for something they said,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2 more boats.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베네수엘라 공습대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석유 통제권 장악에 나설 수 있다며 군사 공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Are you thinking of taking control of Iran's oil? It's an option. I mean, I wouldn't talk about it, but it's an option. Is that something you thought about? Well, in Venezuela, we've done very well working with Venezuela, certainly.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최후 공격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하르그 섬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물을 집중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보낸 최후 통첩은 48시간에서 닷새, 이번에는 다시 열흘로 연장됐습니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변덕스러운 대응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이해 당사자인 동맹국들이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국무장관도 나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차 촉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후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절대 잊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We were there for them, but they were not there for us. Did we need them? No. I never thought we needed them. I was more doing a test. 특히 미국의 반기를 들거나 적극 지원하지 않은 독일, 영국, 호주를 차례로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동맹국 압박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이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Well, it's in their interest to help. The other countries get far more of their fuel from there than we do. Very little of our energy come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It's the world that has a great interest in that, and so they should step up and deal with it. 트럼프 정부 요구에 공개적으로 응한 동맹국은 아직 없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 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어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각국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미군이 이란과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 측에서도 이란군 대응을 부각하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지상전을 위해 100만 명 이상을 조직한 것 외에도 최근 며칠간 바시즈 민병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규군 센터에는 참전하겠다는 이란 청년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군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지상병력 100만 명은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병력에 바시즈 민병대의 예비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공격을 받은 태국 국적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가 수주 동안 표류하다 좌초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마유리 나리호가 호르무즈 해협 캐슘섬 해안에서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오만 이란 합동구조대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마유리 나리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미사일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을 저울질할 때 중국과 러시아는 무인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군 임명 손실 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줄이고 가성비 싸움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벌집처럼 밀집한 48개의 발사관 뚜껑을 차례로 열고 3초 간격으로 쏘아 올립니다. 다연장 로켓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인 드론 발사 차량 벌떼 2호입니다. 我们的无人机已经成功锁定目标，我们看一下能否打中。 지휘 차량 한 대가 드론 96기를 동시에 조정해 벌떼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정찰, 자폭, 교란, 3종 드론의 한 대당 가격은 우리 돈 200~3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60억 원짜리 미군 요격 미사일을 소모하게 만든 이란 드론의 10분의 1 값입니다. 중국은 이런 벌떼 드론 공격에 대비한 레이저 요격 무기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레이저를 한 번 쏘는 데 드는 비용은 전기료 200~300원 남짓. 가성비 싸움을 염두에 뒀습니다. 报告，硬杀伤命中，目标击毁。 이 밖에 날아다니는 소총, 저격 드론과 로봇 늑대 편대의 시가전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또 고속 수상 드론, 사막을 달리는 무인 전차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쏠린 틈을 타 러시아는 드론 948대를 날려 우크라이나를 기습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엔 일회용 공격 드론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가성비보다 무서운 무인 무기의 본질은 아군 인명 손실 부담을 줄이는 만큼 적 살상 문턱도 낮춘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어제 저녁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소식에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로 주유소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제보화면 보시죠. 네, 한쪽 차선은 시원하게 뚫려 통행이 원활하지만 건너편 차선에서는 주황색 교통 고깔이 놓여 있고요. 경찰차도 출동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 부암동에 있는 24시간 주유소로 가는 방향에 차량이 몰려 있는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30분 전 마지막으로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로 도로가 붐볐다고 말했습니다. 3차선 도로의 마지막 차선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 불로동에 있는 도로에서 알뜰 주유소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15분 정도 기다려 주유를 하러 들어갔을 때 기름을 실은 화물차가 주유소로 한 대 더 들어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곳은 주유소로 진입하려는 자동차들이 늘어서면서 도로가 마치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포항시 장성도에 있는 주유소에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줄을 서서 기름을 넣으려는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주유소 안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차량만 12대가 넘었고 자신의 자동차 뒤로도 20대가 넘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오늘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은 폭등은 아니지만 최근 며칠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며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39원으로 어제보다 20원 오른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비싼데 리터당 1,866원으로 어제보다 18원 인상됐습니다. 경유도 리터당 전국 평균가 1,835원, 서울은 1,854원으로 어제보다 각각 19원과 18원 오른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선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한 카드 결제를 취합해 얻은 값인데요. 2차 최고가격제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된 이후 기름값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변동값이 0.3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오늘 한나절 만에 20원의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폭등 현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단체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800개가 넘는 주유소가 값을 올렸다며 도입가가 오르지도 않은 기름값을 임의로 올리지 말라고 주유소 업계에 호소했습니다. 네, 기름값이 오르긴 했지만 최고가격 인상 폭에 비하면 아직은 잠잠한 편인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은 대부분 2차 최고가격 지정 이전에 들여온 물량인데다 정부가 무리한 가격 인상 업소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도 가격을 급히 올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의 시차를 두고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값이 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인근 주유소와 눈치 작전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고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마진까지 더해지면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혼란을 틈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 원칙을 밝힌 상태인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부 기업이 개별 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공동체적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엄정 대응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네, 이처럼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이 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사태로 일감까지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물차 운전자들의 기름값 걱정이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있는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는 부산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화물차나 철도를 통해 들어옵니다. 이곳으로 오가는 화물차는 대부분 기름 소비량이 많아 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기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부산항과 의왕을 오가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많으면 하루에 1000km를 달립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름값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2차 최고 가격이 이전보다 오르면서 걱정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에서 지금 또 오르면 하루에 또 5만 원이 또 마이너스가 잡히니까 하루에 15만 원씩 마이너스가. 이곳 물류기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아직 일주일 정도 재고가 남아 기름값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 걱정한 기사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다음 주 초에는 재고가 모두 떨어질 것으로 보고 가격을 1,900원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네,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에 물동량 감소 걱정까지 이중고를 호소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이곳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하루에만 평균 2,400대의 차량이 드나들고 연간 컨테이너 97만 개가 이곳을 거쳐갑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중동 사태 이후 물동량이 줄어든 것을 체감한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시부터 1시 전까지는 컨테이너들이 줄을 서야 돼요. 그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줄이 아예 없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 기름값은 오르는데 일감까지 줄어드는 건 아닌지 화물차 기사들의 걱정이 큽니다. 물동량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전에는 4-5번을 왕복을 한다. 근데 지금은 2-3번 정도 왕복을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화물차를 세워두면 적자기 때문에 10,000원이라도 남기기 위해 매일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계를 놓을 수 없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네, 한편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어민들의 불안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 수협이 면세유 공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민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부둣가에 고기잡이 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꾸미를 잡는 비교적 작은 배들도 있고 광어나 도미를 잡는 배들도 정박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어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전해져 어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어촌계장의 말에 따르면 다음 달 선박용 경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에 19만 2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드럼에 30만 원 수준, 그러니까 약 10만 원 이상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톤급 어선의 경우 하루 4시간 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한 달에 면세용 경유 40드럼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달 기름값만 4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어나 꽃게를 잡는 50톤급 이상 큰 배들은 한 번 출항하면 10시간 이상 조업을 하다 보니 기름값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지정안에 선박용 경유도 포함이 됐는데요.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오늘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최고 가격제에는 보통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만 포함됐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시행하는 2차 최고 가격제에는 선박용 경유도 포함됐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유종을 추가로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에 따라 일부 수협에서 면세유 재고 관리에 들어간다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혹시라도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10개 갖고 가고 하루 때문에 10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배가 멀리 나가다 보니까 중간하고서 도로 오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못하고. 왜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특히 다음 달부터 광어와 도미잡이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껏 조업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서 면세유 재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안내를 한 것이지 공급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등 어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 분위기 속에 당장 고기잡이 배를 띄워야 하는 어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기간을 또 열흘 늘리면서 이란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는 이란 전쟁 상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발전 시설을 초토화해버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세 차례에 걸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이 지상군 10,00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보도가 나오게 하는 것도 트럼프의 전략일까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 이동되고 있는 병력들 보면 사세보에서 출발한 해병대 병력, 그게 이제 트리폴리함에 이제 탑승해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작전 지역에 도착한 것 같은데 그 인원이 한 2,500명.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에서 출발한 박스함에서 이제 같이 오고 있는 인원이 2,500명.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그 인원이 5,000명. 그리고 이제 파리 공정사단에서 이제 온다는 인원이 뭐 보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1,000명, 2,000명, 3,000명 나오는데 네.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3,000명 그러면 총 8,000명이잖아요. 예. 하나는 공정작전을 수행하고 하나는 이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병하고 기갑하고 해서 10,000명이 거기에 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봤자 18,000명이에요. 네. 18,000명이 와서 뭐 하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8,000명 가지고 본격적인 지상전은 못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걸퍼전 같은 경우에는 미군만 투입한 인원이 68만 명이 넘고요.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17만 명의 미군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이라크의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의 4배예요. 그런데 이란은 다시 이라크의 4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란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의 16배 반입니다. 그 정도 되는 데를 여기 지금 18,000명 정도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전은 못해요. 단지 이제 특수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을 이렇게 이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압박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을 보면은 석유에 대해서 베네수엘라를 이제 군사적으로 장악했던 것을 예를 들면서 그 또한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르그 섬에 대한 그런 어떤 장악 의도를 읽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베네수엘라 모델을 생각했다면은 너무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두로를 제거하면은 미국이 선호하는 친미 성향의 지도자를 이렇게 꽂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신정 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석유를 좀 장악하고
있고 이란과 같이 이 페르시아 걸프의 석유를 조금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조금은 치사할지 모르지만 신정 체제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뭔가 어떤 이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페르시아만의 걸프 이 그 석유를 갖다 장악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미국 우선주의적 관점 그리고 미중 경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의미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석유원을 수입원을 이 다이버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다양화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석유를 장악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생뚱맞게 들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실장님이 잘 설명해 하셨지만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것은 특히 이제 작은 섬들을 일단 점령하는 그러니까 공수부대나 아니면은 해병대를 이용해 가지고 점령해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일단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을 장악하려면 글쎄요, 뭐 그러니까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중에서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해병대도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 페르시아 걸프 저쪽 안쪽에 있는 그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안선 따라 이제 그 배치되어 있는 이 이란의 이 포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단 점령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륙할 때 굉장히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점령을 하고 나면은 일단 그냥 그 섬에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인명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때까지 이제 발생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비용 발생과 인적 비용 발생은 저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정책 결과를 도출한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란의 어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이든 이란 본토 등 지금 미국에서 보도가 나오는 18,000명 지상군 투입은 좀 현실화하기가 어렵다고 두 분 모두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미국이 18,000명? 그럼 우리는 100만 명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 지금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상군 있죠. 그다음에 해군군 합하면 그 인원만 해도 50만. 그다음에 우리 예비군 285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인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5천만 명, 거기는 뭐 9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 동원될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상군이 한 40만, 그리고 이제 정규군이 한 40만, 그다음에 혁명수비대가 한 20만, 그러면 60만이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예비군들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따지려고 하면은 100만 명도 더 동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란 국민들 중에서도 반정부 시위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거고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가 몇백 % 이렇게 올라가니까 살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무스타바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되면요 없던 민족주의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가 생기면은 너도 나도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지원하는 인원만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뭐 병력이 100만 명만 되겠어요. 지금 청년들의 참전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란 측은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통첩을 했다가도 그 유예를 두고서 또 연기를 해서 지금 열흘 동안에 일단 발전소 공격이 미뤄졌는데 이렇게 유예가 되는 배경에 협상이 그렇다면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신호를 통해서 어떤 걸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이런 행태가 그 상호관세 때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48시간, 5일, 열흘 이게 상호관세 미룰 때 딱 이런 식으로 미뤘었거든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를 떠나가지고 이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정해진 어떤 시간표대로 이란의 어떤 그 발전소를 때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협상이라면은 일단은 발전소를 때리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트럼프의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소를 때리면은 이게 또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또 이 확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란이 이 얘기를 했듯이 약속을 했듯이 이 걸프 국가의 이 석유 인프라뿐만 아니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이 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국면은 조금 미루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트럼프의 의향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말은 했지만 그 후폭풍이 두려운 트럼프의 심리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도 미국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상 이제 뭐 벌써 한 달이 이제 넘었으니까 무기가 이제 소진될 수는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드라든지 또는 이제 패트리어트도 좀 이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그 무기들도 이제 동원이 돼서 사용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국들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상호 운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를 너도 쓰고 네가 쓰는 탄약을 나도 쓰자. 그게 상호 운용성이에요. 그런 무기 체계들이 동맹국들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동맹국들한테 임차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이제 모자라는 무기는 아무래도 요격 미사일이 제일 모자란다고 봐야죠. 다른 무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격 미사일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협상과 관련해서 일단 미국은 15개 이제 종전안을 좀 제시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란도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고 미국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란은 기만술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협상 테이블에 끌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암살 표적에서 지금 의회 의장, 외무장관 일시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미국이 요청을 했죠.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은 너희가 먼저 조금 선의를 보여라 했더니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열척인가요? 그 유조선 통과하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의를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거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 이 12일 전쟁이 발생했었을 때도 약간은 그때 대화 국면이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먼저 감행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만이 중재를 해서 제네바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뭐 해병대다 그리고 공수여단이다 이렇게 지금 이 전장으로 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들이 도착해서 뭔가 전쟁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협상이라고 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고 함정을 파놓는 게 아닐까. 이게 상당히 뭐 이란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전쟁을 더 크게 감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무섭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인 암살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외무장관이 정말 협상장에 갔을 때 혹시라도 암살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고 이 약속은 좀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국면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거와 그리고 요들의 어떤 신원을 좀 보장해주겠다 해놓고 협상장에 왔는데 그냥 암살하는 것은 그건 정말 저열한 것이죠. 미국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의회 의장과 외무장관을 암살 표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일시적으로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때 글쎄요 뭐 암살할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협상장에 와 있는 그런 요인들을 대상으로 암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원하고 합의를 바라는 것은 이란이다라고 이제 역으로 그렇게 뭐 천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격유예 결정으로 이란 정부가 이제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란 지도부가 정말 원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강대국인데다가 이제 우리가 원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정부가 원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란으로 봐서는 대내용이 있고 대외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너희들끼리 뭐 셀프 협상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표하는 것은 이건 이제 순전히 대외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내적으로는 파키스탄하고 아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이 서로 만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를 논의를 하고 실제로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핵명수비대 사령관하고 전화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주니까 우리는 중요한 중재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중재를 요청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15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으로 봐서도 지금 힘들죠. 미국도 왜 힘은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강대국이 힘든 것은 뭐 10%라고 그러면 아마 이란이 지금 힘든 것은 아마 200~300%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도 지금쯤에서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수없는 이제 산업시설까지 다 파괴되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외용으로는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아마 이런 이제 물밑 협상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을 구걸하고 있다, 배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협상을 정말 간절한 건 오히려 트럼프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분석이 좀 나올 수밖에 예. 없죠. 그 분명히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해 나가기 시작한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이 전쟁의 양상이 국제 이 에너지 공급망으로 번져가면서 글로벌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움찔하고 뭔가 이 전쟁의 목표를 군사적인 목표로 조금 낮춰잡고 하지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은 좀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애초에 이란 전쟁 4에서 6주 내에 끝내겠다고 이제 말을 했으니까 뭐 주변 참모들에게도 꼭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지키게끔 계속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종전 구상이 지금 가시화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정말 누구의 편인지, 시간이 끌려질수록 이란의 편인지 미국의 편인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 이제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모들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급함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고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석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찬성하는 인원도 얼마 없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공습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아주 대대적인 뭐 승리를 거두어서 이것을 발판으로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뉴욕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그 뉴저지 주지사라든지 그다음에 텍사스에서 상원의원 보궐선거라든지 그다음에 플로리다에서 시장선거 보궐선거라든지 또 며칠 전에 있었던 마라라고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하원의원 선거라든지 보궐선거죠. 전부 다 패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11월 달에 이대로 가면 그냥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상원, 하원을 모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급한 것은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이란 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이렇게 세계 시선이 중동 포화에 쏠린 사이에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하늘에서는 자폭 드론이 쏟아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낮 도심 하늘에 갑자기 비행체가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건물이 폭파됩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공격한 겁니다. 1000대가량이 투입됐는데 절반 이상이 사람들이 거니는 낮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주택과 병원은 물론 세계 문화유산까지 무차별 피해를 받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 시기에 왜 공습을 벌였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 관심이 중동에 쏠리면서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 틈을 타서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잇따르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는 일부 무기를 중동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이래저래 밝지 않아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이에 러시아의 공격에 이제 더 노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우크라이나가 이란 전쟁 때문에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러시아가 관심이 좀 멀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으로부터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져 있는 상황. 그런 어떤 기회를 노려가지고 지금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보도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돈바스를 포기해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좀 전쟁의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러시아는 지금 보면은 이게 왜 그 격변의 축이라고도 하고 크링크라고도 합니다. 차이나, 러시아, 이란 그리고 NK, 노스 코리아에서 격변의 축이라고 하는데 이 4개 국가가 나름대로 이제 연대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중국은 굉장히 조금 한 발짝 떨어진 어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전쟁을 조금 관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재에 뭔가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도 뭐 중재를 하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란을 본격적으로 좀 도와주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저쪽 걸프 지역의 이 어떤 미군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데 이 좌표를 좀 찍어주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뭐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분명히 러시아는 이란을 좀 직간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 분명히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란 전쟁의 여파 때문에 국제유가, 에너지 시장 오르고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 제재도 풀리면서 이익은 러시아가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렇죠.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일단 제재를 해제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결국 이제 러시아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원유를 좀 수입하겠다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석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것도 풀어주고 베네수엘라 이것도 이제 수출을 좀 편안하게 해주도록 하고 이란도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거 그거 해제도 시켜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트럼프와 달리 끝내고 싶어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아직 공식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을 제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점은 다른 것이고요. 이제 48시간 최후 통첩을 이란에게 통고를 했었을 때 48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5일 이후에 10일 이후에 했을 때 요 기간 동안에 이란의 전쟁 계획 진도를 확실히 뽑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인 암살을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해군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시스템, 이 체제뿐만 아니라 이 군대 역시 이 뱀의 머리를 잘라내더라도 다시 또 다른 뱀의 머리가 바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한 계획은 굉장히 오랫동안 세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군사작전 차원에서 그런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서서 미국이나 이란의 어떤 무기 재고나 그 역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도 어쨌든 계속 지금 공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전선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병력 부족이 좀 심각하다, 군수 내부에서 좀 강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이런 상황에서 좀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뭐 한계는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년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2023년인가요? 그때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제 엉뚱하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죽였지만 또 이제 민간인들 이제 무자비적으로 그냥 데리고 가서 포로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해서 하마스 전쟁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삐삐로 유명한 헤즈볼라 제거하기 위해서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12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이란에 대해서 폭격을 가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2월 2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2개 전투 사단이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상자도 사상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탄약의 부족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3년 넘게 이어져 오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병사들, 국민들 모두가 너무 지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응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해서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서 꼭 기억하겠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희 나라 일이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일 아니지 않냐 이렇게 뒤끝을 보이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조금 위험 지역에 파병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도 그 이란을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만났었을 때 이란을 분명히 비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원했지만 분명히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일본이 엄연한 법치 국가인데 우리에게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자위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험 지역에 우리의 해군력을 투입하는 게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납득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이란 외무장관과 조현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분명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어디 파병을 갖다 하겠다든지 이란과 척지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는 미국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미국이 보복하려면 보복할 수단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우리가 특별히 뭘 미국 눈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골 콕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보복을 감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란 전쟁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농기계 운용비 상승은 물론 영농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기름을 농기계에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콩과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선 영농 준비가 한창이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고민이 큽니다. 농협의 면세유 할인 확대 등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유가 오름세에 한숨이 앞섭니다. 비닐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비료 뭐 인건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기름값 부담은 농산물 생산 전반의 연쇄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 단가 인상은 물론 물류 운반비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 주유소에는 기름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등 여파로 기름값이 리터당 200원 넘게 뛸 것으로 보이자 조금이라도 쌀 때 채워 넣으려는 겁니다. 주유소를 찾은 농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훌쩍 뛴 비용에 막막함을 토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오르면 뭐 나만 오르는 거 아니고. 아니 누가 같은 경우 저기 기름 떼갖고 저기 농사짓고 과일 작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본격적인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영농철. 하지만 중동발 고유가 파고가 농촌까지 덮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야광 박광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박광렬은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박광렬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광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마약 밀반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필리핀 교도소에서 텔레그램 어떻게... 박광렬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경찰은 박광렬을 소환한 뒤 시행한 소변 가니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에선 최근 4에서 15일 내 투약 여부가 나오는 만큼 국내로 송환되기 전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렬도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투약 시점과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었는데요. 그제 송환된 이후 필리핀 교도소에서 모두 시가 3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박광렬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박 씨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상황이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한 달간 경찰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하다며 쓰다만 소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허위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검경의 범죄자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진의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중국발 미세먼지와 안개 등으로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서울은 현재 농도가 59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9시에 평균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을 웃도는 8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 것은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놓인 영향이 큽니다.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 일종의 지붕 효과가 생기며 대기 정체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한 번 들어온 미세먼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지만 미세먼지 수치도 계속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불 등 화재 대비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네,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 계란에 이어 태국산 계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들어오던 미국 오하이오주산 계란 수입이 AI 발생으로 중단되면서 태국산 계란 224만 개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6일부터 전체 물량을 8차례로 나눠 수입해 국내산 대비 7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태국산 계란이 수입된 적은 있지만 정부 주도로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 속에 공기가 탁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부산은 낮 기온이 22도를 웃돈 가운데 이렇게 도심이 흐릿할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은 여전히 따뜻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1도, 강릉 16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고 일부 중부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를 더욱 흐리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